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금리와 반대로 가는 아시아 금리, 그 가운데서 우리 경제는 괜찮은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는 역환율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역환율 전쟁은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환율 전쟁이라 하면 임금 궁핍화 전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즉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서 환율을 완만히 상승시켜서 환율 전쟁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시현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싸지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자국 국민들의 해외 관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 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이러한 서비스 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에 많이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쟁국들한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즉 수출 경쟁에서 한쪽은 수출 경쟁력을 갖는 반면에 상대 경쟁국들은 수출 경쟁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러한 환율 전쟁을 이른바 임금 궁핍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역환율 전쟁은 이거는 반대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곧 자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함으로써 자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국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생겨가지고 고환율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또한 임금 궁핍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전쟁도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만들지만 역환율 전쟁 또한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시아존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달러가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더 주는 본국 투자시장이나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빠져나간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일본과 중국조차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선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힘들어하는 건 일본 스스로가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하고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서구는 통화 긴축 정책을 쓰고 있어요. 즉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거시경제 흐름과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9년 이래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경제 자체가 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갈수록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상품 가격이 더 떨어질 걸 기다리면서 소비를 늦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통화 팽창 정책을 써으로써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베노믹스를 오랜 기간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 경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소원을 이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일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7.7% 나왔어요. 그렇죠. 일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본은 최근에 3.7%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3% 중반대를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그래프가 최근 치솟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지만 그간 1% 이내에서 움직이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치솟고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금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일본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정부 부채가 266%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부채 비중을 의미합니다. 일본보다 더 높은 거는 그 베네수엘라가 있긴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워낙 경제가 파탄난 나라니까 그를 제외하면 일본의 정부 부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만약 일본이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린다면 그 국채 이자만 한 40조 엔을 일본 예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예산 자체가 세수총액이 17조 엔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과 같은 그런 스탠스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의 기준금리를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시중금리는 이게 계속 세계 시중금리하고 수준에 맞춰서 튀어 오르려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시중 채권 시장에도 개입을 해서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국채가격이 0.25% 이상으로 치솟으면 이를 무제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리가 0.25%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걸 이른바 YCC라고 하는데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시중금리조차 0.2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무제한 매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정부 개입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비탄력 시장이 되는 외환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원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탄력 있게 출렁거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평평한 그 판자떼기처럼 탄력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사실 헤지펀드들한테는 가장 좋은 그 먹잇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일본의 시중금리 10년물이 0.25% 가까이만 오면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0.25%를 넘지 못하고 그 밑에서 계속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지금 무역적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간은 무역적자를 보더라도 일본은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 한 3,500조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을 갖고 이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순채권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그 무역적자가 상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끊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앞으로 일본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지속될 전망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일본의 펀더멘탈이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다. 심지어는 급속하게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엔화가 치솟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조차 이런 해외에 있는 채권이나 무역대금 등의 일본 국내 반입을 꺼립니다. 그게 일본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와서 엔화가 30% 이상 치솟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드디어는 외환시장에 대량의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한 540억 달러를 외환보유고를 헐어가지고 개입한 거로 추정되고 실제로 일본 재무성이 10월 달 즉 9월 29일서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외환시장에 6조 3,500억 엔 정도를 개입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약 1,000억 달러 정도를
외환보유고에 있는 미국 국채를 빼내서 이거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자국통화인 엔화를 시장에서 사들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만약 앞으로 4달 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개입이 시작된다 그러면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달러에서 무너져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1조 달러라는 게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이 저항선이 붕괴되면은 사실은 그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작년 9월 달만 해도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4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서 2,300억 달러가 감소된 지금 1조 2천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외환보유고가 감소되면 일본조차 외환위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이 일본의 그 YCC 정책이 저건 계속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심하게 공격을 할 거고, 지금 이미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외환시장에 이렇게 일본 정부가 과격하게 개입하는 걸로 봐서 이 그래프는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급격하게 외환보유고가 추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니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지금처럼 또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자니 이렇게 그 헤지펀드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좀 꼬여가고 있고, 그래서 헤지펀드들의 시각에서는 YCC를 저걸 언제까지 쓸 수 없는 거고, 저거는 깨질 수뿐이 없는 거고, 저게 깨지면 일본의 시중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본 국제 가격 폭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일본 국채를 기피합니다.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국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 자체가 그 롤오버가 이제 쉽지 않아요. 부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대신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만기 국채를 막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은 외환위기가 개발도상국에서 생긴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게 일본이. 그리고 일본의 이 엔화 단기 대출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장기 대출로 운영을 하다가 혼난 게 우리의 IMF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자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 대출 금리가 쌀 적에 엔화 자금을 들여와다 쓰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 촉발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일본에서 외환위기가 터진다면 그거는 한국 등 아시안 외환위기로 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 교수경제의 흐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한 나라예요. 그래서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빌려다 쓸 수 있어요. 자기 엔화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사태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업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혹은 개인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대응 플랜 같은 걸 세워두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역환율 전쟁에서 호시탐탐 먹잇감 노리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헤지펀드는 사실은 금융의 한 섹터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월스트리트의 이게 핵심 세력, 그 주도 세력이 헤지펀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헤지펀드의 수익력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수익이 앞서요. 우선 2010년 상반기 경우를 보면 그때 골드만삭스가 4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인재들 3만 5천 명이 세계 각국에 포진하면서 폭넓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펄앤존슨이라는 헤지펀드는 상반기에 골드만삭스보다 훨씬 많은 5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펄앤존슨의 직원 수는 달랑 125명이에요. 그만큼
수익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 미국에는 한 10,000개 정도의 헤지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 10대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연수입을 봤더니 그들의 연수입의 합계가 한 20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1인 평균 2조 8천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헤지펀드 업계에서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매니저들을 밀리어네어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흔히 이르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빌리어네어 클럽에 1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명이 10억 달러 이상의 연봉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미루어 그들 전체의 수입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헤지펀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헤지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매니저들의 수입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헤지펀드는 양방한 수익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뮤추얼 펀드하고 헤지펀드의 차이는 헤지펀드는 한 구자의 최소 단위가 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는 있는 사람들의 리그예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는 원래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한 후에 헤지펀드들도 정보 공개를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해서 헤지펀드들이 정보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회원수가 100명 이하가 되면 그거는 정보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이걸 악용해서 멤버를 99명까지만 모으고 100명을 넘기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게다가 조지 소로스 같은 양반은 아예 고객의 돈을 다 돌려주고 자기 돈만 가지고 합니다. 이걸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들은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쫓아서 상품이나 통화에 투자하는 매크로 투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학자 집단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과학적 프로그램 투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간이 중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컴퓨터끼리 계속 자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매크로 투자의 대표가 조지 소로스고 이 과학적 프로그램 투자의 대표가 이제 짐 사이먼스로 대표되는데 이들의 수익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소로스 같은 경우 펀드의 26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5%예요. 35%는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데 그런데 짐 사이먼의 메달리어 펀드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합니다. 그 경우에는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66%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수익률을 헤지펀드들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는 철칙이 있어요. 두 가지 철칙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헤지펀드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즉 오히려 거시경제 흐름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스르는 그런 국가나 조직을 상대로 응징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된 게 정당한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평가를 시킨다거나 인위적으로 저평가를 하고 있을 때 즉 시장의 평가하고 괴리가 컸을 적에 이때 헤지펀드가 개입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철칙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미국의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지 소로스 등 헤지펀드들이 금을 대량으로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값이 올라간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금 가격을 폭락시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소로스나 폴 존슨이 1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 후 이러한 헤지펀드들은 절대로 미국 정부의 의도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거시경제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미국 정부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항을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헤지펀드가 무서운 이유는 헤지펀드는 이론상
무한대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가 일본을 공격한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미국에서 공격 자금을 갖고 나올 때 이걸 달러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미국 국채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갖고 일본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엔화를 대출을 해요. 미국 국채는 세계 어디서나 다 담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국의 통화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의 국채에 상응하는 엔화를 받아가지고 그 엔화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계속 달러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엔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들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다시 일본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엔화 대출을 받고 그 엔화로 다시 달러를 사기 시작하고 이런 걸 무한정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헤지펀드들의 자금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큰 나라가 외환보유가 많다고 헤지펀드하고 맞섰다가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헤지펀드의 특징상 헤지펀드들은 기러기 때 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 기러기가 쫙 날아가면 그 뒤를 다른 헤지펀드들이 기러기 때 날아가듯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날아가서 공습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러기 때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헤지펀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도 이러한 일종의 위기 상황에서 환율 전쟁 이상으로 역환율 전쟁이 위험하고 그러한 위험에 우리 아시아 조언이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역시 일본처럼 세계 긴축 정책하고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는 고금리와 양적 긴축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지준율을 낮춰줌으로써 시중의 통화를 푸는 통화 팽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세계 경제 흐름하고 반대되는 통화 팽창 정책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큰 고민은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이에요. 이걸 어떻게든지 연착륙을 시키려고, 즉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일정 부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고 있냐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GDP의 30% 정도를 부동산 관련 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켜서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빈집이 1억 채가 넘고 미분양한 집이 한 3천만 채 이상 됩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시중에 건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양받은 일반인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 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큰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건데 중국은 이렇게 미국하고의 정반대되는 통화 팽창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정책인지는 그거는 쉽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도 지금 계속 심각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미국과 반대로 중국이 계속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준금리라는 그러한 개념은 없고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주택가격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기업, 중국의 2위 기업인 형다그룹이 이제 부도를 냈고 그다음에 중국은 부동산 기업들의 롤오버가 쉽지 않습니다. 롤오버가 뭐냐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만기가 다 달았어. 그러면 돈을 벌어서 만기를 막는 게 아니고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거기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만기가 들이닥치는 그 회사채의 돈을 갚는 이런 걸 롤오버라고 부르는데 지금 중국의 이
이 롤오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10년 만기 회사채 같이 이렇게 장기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신용이 그렇게 쌓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봐야 3년짜리 회사채가 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롤오버를 시켜야 될 채권들이 주기가 빨리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롤오버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 통해 부도가 속출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기업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하고도 이게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쓰이는 이런 토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국가의 소유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70년 단위로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 수수료가 지방재정 수입의 거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포션인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죽어가면은 지방정부의 재정도 부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이거는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도 아주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큰 골칫덩어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중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이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뤘다가 회복하면서 급반전을 시도했다가 다시 중국 경제가 0%대로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율이 5.5%인데 이미 이거 달성하기는 난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 2%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중국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농촌에 있는 농촌 인구들이 특히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 실업, 청년 실업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청년 실업이 한 2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실업자로 전락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우리가 마냥 자본주의 체제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요새 공동부유를 선언하면서 사회주의 색채를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으로서 중국 경제도 굉장히 힘들게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달러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위안화가 연초에 0.3 정도 있던 게 지금 한 7.1 내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특히 시진핑이 3년임을 확정하면서 중국 경제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쪽으로 턴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서방 기업들이 차이나론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즉 일단 중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2,500억 달러에서 지금 최근 3조 달러대로 급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자국의 외환 보유고에 있던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그 돈으로 홍콩 외환시장에서 그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즉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안화 절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자국 통화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이 공개시장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을 통로로 간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들이 중국을 공략하기에는 제약이 좀 있어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한국은 주요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과 홍콩으로 들어가는 수출량이 한 30% 이상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을 작은 중국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중국을 공격하거나 중국에서 자본이 빠질 때 한국 시장을 중국 시장의 대체 시장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힘들어지면 우리 시장에서 느닷없이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쏟아진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 한국 시장은 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마치 ATM 기기에서 현찰을 빼갈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자본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곤혹을 치를 때가 있는데 즉 중국 경제가 이렇게 위험해지고 나중에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그 파장이 우리 한국 경제에도 미칠 거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비교적 펀더멘탈이 건실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 환율이 치솟는 걸 보면 어쩌다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됐는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연초 대비 엔화가 30% 이상 절하됐고 위안화도 14%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낑긴 우리 원화는 한 21% 정도 절하됐어요. 그렇다가 이제 최근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만회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왜 우리 원화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한번 환율을 한번 들여다보죠. 보통 환율 결정 이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환의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이 있고, 이자율 평가설이 있는데, 보통은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이자율 평가설이에요. 즉, 미국의 고금리 추세로 인해서 이자율 격차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즉 우리 원화의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주요 5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화는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하고는 반비례합니다.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우리 원화는 약해져요. 그런데 위안화하고는 이게 정비례로 갑니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우리도 같이 강해지고 위안화가 약해지면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달러가 강하더라도 위안화가 같이 강하면 이게 상쇄가 돼서 우리 원화가 안정적인 스탠스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달러는 강해지고 있어서 그 반비례로 우리가 약해지고 있는데 위안화 같이 약해지니까 덩달아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원화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세계 무역 경제가 안 좋고 석유값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무역 적자가 좀 심해졌던 상황이 있습니다. 즉 무역 적자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외환의 수요 공급이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환율을 치솟게 하는 요인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외환시장을 억눌러 가지고 또 우리 환율이 이제 치솟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5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우리 원화가 많이 힘든 형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 400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최근에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외환보유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보면 과거 한 4,500억 달러 정도 됐던 게 지금은 한 4,140억 달러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세계의 무역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한 72.3% 정도 되는 거고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우리 수출입 비율이 한 85% 가까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세계 무역 경기에 좌우되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힘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와 식음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무역 적자가 이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의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무역 수출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파란색 그 점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무역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무역 적자가 계속 심화되다가 9월 달에 다시 반전을 하면서 지금은 균형점을 이루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적자를 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사 무역 적자가 좀 있더라도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려되는 게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차가 더 커질 전망이에요. 즉 미국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 연말에 한 번 더 올려서 4.5 내지 4.75%가 되는데 우리 한국은 아마 빅스텝 정도를 밟을 거라고 생각해서 3.5%. 그럼 지금의 1%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환율이 지금 비록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치솟을 확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의
고금리 격차를 낮추기 위해서, 즉 환율을 너무 치솟지 않게 잡기 위해서는 미국의 스탠스에 맞춰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주택대출시장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할 수뿐이 없는데 고환율을 방어하는 쪽에 방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 쪽에, 즉 서민들의 부동산 경기에 초점을 맞출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환율 추세는 이게 회사채 시장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면은 기업 부도가 속출하면서 이건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처럼 자이언트 금리나 빅스텝으로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가계부채 쪽에서 이제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즉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책은, 경제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환율을 방어할 것인지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인지는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뿐이 없고 지금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이거를 아시고 이게 지금 한미 간의 그 기준금리 격차인데 지금 이제 1% 정도 돼 있던 게 앞으로 이 격차가 그 이상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힘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거시경제의 흐름을 쫓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사항을 시나리오별로 어떤 대응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 어느 쪽으로 사태가 진전되더라도 사전에 방향성과 대응책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플랜을 짜놓으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